예비 관광통역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간 이 땅에서 한국사를 강해온 설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목표하는 고지에 절반 올라오신 거 축하드리고, 나머지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 주셨는데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워낙 그 전문적인 우리 교수님들, 강사님들께서 구체적인 그 면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더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직접 이제 좀 선을 보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그 동작이나 몸짓이나 눈빛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뽑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동작, 제스처에 묻어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관통사가 되겠다라는 의지와, 그리고 두 번째, 이 관통사는 저는 생각해요. 이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통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어떤 비전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그냥 연습한 뭐 액션, 제스처, 그냥 뭐 무슨 배우처럼 그냥 겉으로 연기하는 그런 메소드만 가진 사람하고는 분명히 서로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부심, 요거 가지고 시험장에 가신다면 워낙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합격은 따놓은 당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런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지를 쭉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지라기보다는 역대 예상 문제들, 출제된 문제들, 기출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면접 기출 문제를 쭉 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뭐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또 전문가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영역 범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캐피탈 시티이고,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수도이기도 했던 역사가 깊죠. 여기는 서울의 역사 중에서 가장 심사관들이 많이 물을 법한 5대 궁궐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심사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줄줄줄줄 다 읊을 만한 시간도 없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 너무 좀 투머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런 궁궐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숨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겠구나, 내가 관통사가 된 이후에도 혹시 이것을 소개한다면 이렇게 외국분들한테 소개하면 좋겠구나라는 영감을 얻으시라는 이유에서 이 내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5대 궁궐 얘기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먼저 좀 알아야겠다. 이 중에 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국적 가지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국적 가지신 분들, 일본 국적 가지신 분은 안 계시고요. 자, 중국 분 계십니까? 중국. 예, 니하오, 반갑습니다. 니하오 맞죠?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국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서울인데, 이 서울의 역사가 과연 몇 년쯤 됐을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나가서 한번 여쭤볼까요? 앞에 계신 분한테. 저기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일어나라고는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일어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뒤돌아가시고요. 이제 면접도 보실 텐데. 네. 잘 됐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관통사 준비생 장성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한국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는 완전 관심이 없었고요. 설미석 선생님 때문에 아주 재밌게 배우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분이다. 이분 합격이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바로 나오잖아요.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졌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배울 점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서울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냥. 네. 고려 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915년부터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제가 바라던 답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학설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 고려시도는 이제 그 개성, 지금 이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그 땅에 있고, 그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이제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공간이 시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서울의 범주에서 그 송파구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잠실 근처, 여기를 만약에 서울의 중심으로 잡는다면 서울의 역사는 천년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백제 도읍지였거든요. 백제 도읍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종로에 있지만 강북에 있는 사대문의 공간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서울의 역사는 몇 년? 500년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서울이 바로 요 사대문 아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강북만 서울이 아니잖아요. 강서, 강동, 여기는 그리고 또 뭐 강남까지 요 범주를 조금 넓게 잡았을 때는 서울의 역사는 70년이 좀 넘겠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공간의 범주를 적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역사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시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왕이 기거했던 궁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그 서울에 있는 궁궐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대 궁궐이죠? 5대. 연습 많이 하셨네요. 5대 궁궐이 됩니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경복궁. 이 기상과 이망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관통사는 이미 손안에 쥔 거나 다름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덕궁이 또 떠오를 테고요. 또 그 다음에 덕수궁도 떠오르고요. 경궁도 떠오르고요. 또 뭐가 떠오릅니까? 경희궁도 떠오르고, 이미 뭐 합격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이제 경복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경복궁은 말 그대로 조선의 심장이었다. 심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이성계와 정도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을 했다고 이제 새로운 유교라는 국가적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수도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다가 계획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이성계는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행정 실무 능력이 없었고, 사실상 여기는 서울과 5대 궁궐을 디자인한 건 누구? 정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디자이너 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도전이 디자인한 것이 경복궁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조선의 심장이고 정궁이었다. 태조 때 만들어진 궁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중국 분들도 계시지만 중국의 자금성처럼 그렇게 스케일이 크진 않아요. 물론 그거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죠, 스케일을. 뭐 방대한 영토나 인구에서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스케일이 크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도전에 어떤 애민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도전이 남긴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궐과 후원을 짓는 제도가 만약 사치스러우면 반드시 백성이 수고하게 된다. 재정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너무 검소하게 한다고 누추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왕실의 위엄을 보여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그리고 화려하지만 사치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짓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라고 정도전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용, 적당한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럽을 만약에 여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 여행객분들은 유럽의 성당이나 석조 건축물들을 보고 약간 문화적 그 사대주의랄지 좀 그런 거에 좀 빠지게 돼요. 아니 뭐 15세기에 만든 성당이 이렇게 거대? 아니 15세기에 만든 성당이 이렇게 돌로 만들어지고 탄탄히 만들어졌어?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물을 이렇게 다 작고 초라하고 나무로 만든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화적 국수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사대주의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나라는 목조 건축물이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산지가 70%니까 당연히 목조 건축물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유교적 범약 정신에 의해서 일부러 검소하게 지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대한 건축물 중에 뭐 피라미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 당시의 백성들이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에서 이런 검소한 조선시대 건축물이 나온 거지 기술력이 부족해서 작아진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도전이 만든 경복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복궁은 자 우리나라는요 뭐 대부분 그렇지만 동양권 나라들이 그렇지만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들어가는 정문을 광화문 이렇게 부릅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정전, 왕께서 신하들과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라는 정전이 있는데 그 정전의 이름이 뭐죠? 근정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상식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여기는 경복궁 경내로 옮겨왔었어요. 원래 조선총독부는 남산에 있었습니다. 통감부였죠. 원래는 남산에 있던 통감부가 총독부로 1910년에 이름이 바뀌면서 1926년에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는다고 경복궁 경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를 딱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날 경복궁 매표소 자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CG로 그린 것 같지만 실제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전의 경복궁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조선총독부는 워낙 잘 지은 건물이라서 우리나라 초대 제헌국회 집무실로도 쓰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도 쓰였는데요. 이것을 폭파해버리신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과거사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한 방에 이렇게 CG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냥 효과를 좀 해서 그래서 폭발을 시켜서 지금은 조선총독부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경내로 돌아가서 자 이제 근정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금님의 그 집무실이 있는데 그 집무실을 뭐라 부르냐면 따라해볼까요? 사정전. 자, 근데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디자이너 정이 지었어요. 근데 디자이너 정은요. 왕권을 견제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피려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금님이 조회라는 곳을 뭐라 그랬어요? 근면하세요. 검소하세요. 근정전이고요. 사정전은 뭡니까? 임금님 일할 때 제발 생각 좀 하고 일하세요. 소름이죠. 임금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하죠. 그래서 사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들어가면 이게 일자 건물이에요. 남쪽으로부터 쭉 일자로 건물들이 늘어져 있는데 임금님 좀 이제 건강하시라고 강령전에서 임금님이 기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령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왕비께서 거처하는 곳이 계세요. 여기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교태전이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교태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태, 뭐 유혹 이런 교태가 아니라 이제 크게 친교하라. 왕과 왕비가 크게 친교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복궁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경복궁 서쪽에 보면 아름다운 연회장이 있죠. 연회장을 뭐라 그러죠? 경회루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경회루의 경우는 뭐 거의 한 여름, 초여름께 아주 맑은 물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찜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유는 그때 이제 소독약을 풉니다. 소독약 색깔이 그만이에요. 아주 아름다워서 멋진 경회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게 가로막혀져 있어서 뭐 중국에서 온 사신이랄지 아니면 당상관급 3급 공무원 이상 정도나 왕과 함께 들어가서 연회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이 여기는 경회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비가 거처하는 안채에 해당하죠. 자, 교태전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향원정이라는 연못이 있고 궁궐 속에 또 하나의 궁궐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청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향원정과 건청궁은 누가 만들었냐면 태조 이성계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한참 지나요. 그렇죠. 19세기 와서 고종이 이것을 만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는 경복궁 태조 이성계 때 만들었다가 언제 불탑니까?
아, 그렇죠. 크고 작은 화재는 여러 번 있었는데 제대로 불탄 게 임진왜란이죠. 그거 누가 다시 리노베이션 누가 해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제대로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중건을 했는데 아버지의 바지폭이 있기 싫다라는 거죠. 나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에서 여기는 건천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여기는 건천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95년 을미년에 벌어진 무슨 사변? 을미사변이 벌어진 것이 바로 여기는 건천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으로 나가면 청와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복궁의 경내를 살펴봤는데 여기는 경복궁 그 주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복궁이 이제 광화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남쪽으로 길이 쭉 나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 무슨 로라고 불러요? 세종로. 세종당 동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세종로를 따라서 지금은 뭐 신문사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육조거리라고 해서 이호의 병형공 등 6개 장관 부처와 그리고 심지어는 그 3사 중에 사헌부 건물도 여기는 육조거리를 따라서 좌우에 쫙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 여기는 경복궁 남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이제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가마탄 높으신 어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면 절을 해야 되잖아요. 숙여야 되잖아요.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백성들은 여기 있는 육조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말을 탄 관리를 피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피막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막골은 지금도 이제 뭐 계속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주머니 가벼운 평범한 사람들의 좋은 막걸리 한잔하는 그런 골목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경복궁에 출퇴근을 하려면 관리들이 먼 데서 살아야 돼요? 가까운 데서 살아야 돼요? 가까운 데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살았던 곳이 오늘날 삼척동 부근 북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촌은 옛날부터 공무원들이 사는 부자 동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면 여기 이제 청계천이 있죠. 청계천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이제 남산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시를 개발하고 좀 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고 뭐 이미 개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산 밑에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땅이 바로 오늘날 명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남산 근처 명동에서는 이제 일본인 거리가 조성이 되고요. 여기는 전통적인 이제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남촌이라고 해서 여기는 남산 근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명동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부촌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복궁과 이제 경복궁 주변에 있는 어떤 거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 정궁은 경복궁이지만은 조선시대 왕들이 경복궁보다 더 사랑하고 많이 거처했던 창덕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창덕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따라해 볼게요. 태종, 이방원, 창덕궁. 예, 요거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방원은 아니 경복궁이 정궁이 있는데 왜 여기는 창덕궁을 굳이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는 경복궁을 정궁으로 하고 있을 그 시기에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다들 아시죠? 자기의 배다른 동생 방번이와 방석이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정권, 실권을 찬탈한 사건.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좀 불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궁궐을 계획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보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왕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머물 수 있는 제2의 궁궐, 이걸 이궁이라고 그러거든요. 별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별궁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왕권을 높이려는 하나의 위험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경복궁의 동쪽에 만들어져서 동궐 이렇게도 불렀던 창덕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관광지 하면 잠실 쪽에서 뭐가 제일 유명해요?
무슨 월드? 롯데월드는 본관이 이뻐요? 제2롯데월드가 이뻐요? 제2롯데월드가 이쁘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우연히. 근데 기존에 있었던 롯데월드로 올라갔더니 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안이. 시장처럼 해놨고 마트처럼 해놨고 모든 그런 블링블링한 것들은 다 제2롯데월드에 모아놨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별관이 이쁜 거예요, 원래. 별궁이 이쁜 거예요. 여기는 창덕궁은 만들 때부터요, 그냥 아름다움의 미학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셨잖아요. 경복궁이 막 그렇게 막 아름다운가요? 저는 중국의 그 자금성도 가봤거든요. 약간 경복궁하고 이 규모 차이는 엄청나게 나지만 느낌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엄해요. 약간 좀 위압적인 느낌이 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그렇진 않죠. 또 계획된 궁궐답게 쫙 건물이 남쪽으로부터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별궁이었던 창덕궁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일단 건물의 배치가 일자가 아닙니다. 경복궁은 자연을 밀고 건물을 세웠다면 여기는 창덕궁은 자연 속에 건물을 뚝뚝 띄워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이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창덕궁의 정말 이제 도나문이 됩니다. 도나문으로 이렇게, 이게 일단 일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굽이굽이 들어가잖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도나문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창덕궁의 정전이 뭐냐면 따라해보자. 인정전. 정전이니까 정전인데 왜 인자가 붙을까? 어지세요. 어지러라. 이런 뜻입니다. 어지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인정전 옆에 또 뭐가 있느냐? 임금님의 집무실이 있어야겠죠? 따라해보자. 선정전. 요게 고을선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게 태종 이방원 때부터 만들어진 창덕궁의 이름이 어질고 고하라. 이방원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을 지닌 건물들이 바로 창덕궁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선정전에서 또 넘어가면은 왕이 머무시는 건물이 있는데요. 저곳이 가운데 있는 희정당에서 왕이 거처를 하셨고요. 희정당 뒤편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따라해보자. 대조전. 저건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항상 정 가운데는 왕비가 있는 거예요. 안채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기는 왕비가 머무시는데 대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큰 사람을 만들어라. 원자를 생산해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대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낙선제가 보입니다. 저기는 낙선제는 3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긴 또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영화로도 있었는데요. 자,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누굽니까? 순종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종이 아니라 융희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라는 표현보다는 광무 황제가 맞는 표현이고 순종 황제라는 표현보다는 융희 황제라는 연호를 써서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융희 황제의 배다른 여동생이죠. 그 사람이 무슨? 덕혜? 왜 옹주죠? 그렇죠. 첩 그리지 마시고 부궁. 예. 예, 그래서 이제 부궁의 자식이다 보니까 옹주가 되는데 거기는 덕의 옹주가 이쁨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광무 황제의 이쁨을. 왜냐면 광무 황제가 나이 60에 낳은 자식이에요. 또 사진 보면 되게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죠. 그 덕의 옹주가 이제 일본에 끌려갔다가 1960년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머물다가 마지막 유명을 달리하신 곳이 바로 저기는 낙선제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실의 시작은 경복궁이고 조선왕실의 제일 마지막 최종 어떤 끝을 알리는 건 여기는 창덕궁, 낙선제, 덕혜옹주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상식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창덕궁의 특징은요. 건물보다 뒤에 있는 후원이 면적도 더 크고 훨씬 더 잘 조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덕궁은 왠지 그냥 업무 보고 기거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좀 힐링하고 즐기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거든요. 자, 창덕궁의 그 뒤쪽에 있는 후원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전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전각의 이제 뒤쪽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후원 가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가보셨군요. 여기 정말 아름다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답고요. 제가 도슨트분한테 여쭤봤더니 여기는 후원의 겨울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는 못 가봤는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될 상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곳을 비밀의 화원글에서 후원글에서 비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비원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볼게요. 후원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괜히 심사장에서 면접장에서 비원 이런 표현 쓰면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원이란 말 쓰지 말고 후원이란 말을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기는 후원은 그 조선시대 후기 쪽에 그 정조 있지 않습니까? 정조 때 이제 정조 어진 그림도 그리고 궁궐의 그림을 그리는 강세황이라는 화원이 있었어요. 강세황의 제자가 김홍도예요. 근데 그 강세황을 특별히 정조가 사랑하사 여기는 후원을 구경시켜 주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자랑을 하는 기록이 오늘날 남아있는데 정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내가 먼저 이거 보여주고 우리 뭐 그림 그리고 글씨 쓸까? 아니면은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우리 후원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저한테 진짜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정조가 다니면서 도슨트를 직접 해줘요. 우리 집 이 뒷뜰인데 말이야 쫙 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그림을 그리는 감수성 풍부했던 강세왕이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덕궁의 후원을 보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기가 신선이 사는 곳인지 부처가 사는 곳인지 도통 모르겠다. 여기는 인간이 사는 인간계는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창덕궁의 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에 가면 옥류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물이 돌면서 과거에 정조께서 여기서 이렇게 술잔을 띄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의 포석정처럼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옛날에 냉장 시절이 없으니까 술이 또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게임을 해요. 게임하다가 만약에 뭐 신하가 잘못을 했다. 그럼 그 앞에 부용지라고 있는데 인공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유배를 보내. 아주 재밌게들 노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덕궁의 유희였다. 풍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의 역사는요. 태조의 성계 때 만들어진 경복궁이 임진왜란때 불타고 나서 조선시대 후기적의 왕들이 대부분 기거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이다. 물론 전기적에도 아름답다 보니 많이 기거했는데 조선 후기의 정궁 역할을 한 것이 동궐, 여기는 창덕궁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궁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덕수궁으로 갑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덕수궁 하면 좀 가슴이 아픈데 우리 저 국사 공부 같이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1895년 을미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여기는 경복궁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을미사변이었어요. 왕이 있는 자리에서 왕의 부인이자 국모였던 명성황후는 무참히 시해되고 시신이 훼손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범죄를 일으킨 일본인들이 왕실을 보호해준다면서 경복궁을 포위하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보세요. 내 부인을 죽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나를 지켜준답시고 내 옆에 기거합니다. 그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죠. 하지만 고종은 버텨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개인이 아니고 왕이었으니까. 물론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동 자체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1896년에 병신년에 연초죠. 새벽에 일본 경비병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궁녀가 타는 가마에 몸을 숨긴 고종과 아들 순종은 경복궁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청계천 지나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덕수궁을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 러시아 영사관 아관이 되는 거죠. 이게 아관 파천이에요. 그래서 아관에 몇 년 있었습니까? 1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경복궁으로 돌아왔을까요? 덕수궁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때는 이름이요. 덕수궁이 아니고 경운궁이었습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내 부인이 살해된 살해 현장에 돌아오고 싶습니까? 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재수 없잖아요. 불길하잖아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 경운궁 근처에 외국 영사관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는 경운궁으로
오게 되고 여기는 경운궁이 후에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덕수궁은 그래서 이제 덕수궁에 기거하시면서 여기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반포하고 황제로 등극을 하죠. 그러니까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정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근대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곳이 여기는 경운궁, 덕수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덕수궁 하면 우리가 하나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서양식 건물이 만들어져 있죠. 바로 덕수궁 석조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석조전. 그래서 이제 1층은 연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이제 고종의 뭐 샤워도 하고 침전도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고종께서는 여기는 덕수궁에는 머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덕수궁 얘기도 해봤고요. 자 이제 궁궐이 딱 2개가 남았는데 그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리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경복궁을 살펴봤고요. 조선시대 후기 쪽에 정궁 역할을 했던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창덕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운궁, 훗날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뀐 여기는 덕수궁 이야기도 봤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창경궁과 경희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창경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창경궁인데요. 창경궁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일제에서 가장 많이 훼손된 궁궐이 창경궁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왕실의 어떤 중심을 흐트러 놓는다고 그래서 창경궁을 뭘로 바꿨다? 동물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상징이었던 벚꽃을 잔뜩 심어 놓았죠. 그래서 뭐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저희 때만 해도 제 기억 속에 제일 큰 그 동물원이 뭐냐면 이제 용인 자연동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에버랜드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하루에 한 가족이 가면 10,000원을 써야 돼요. 그때 또 10,000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창경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이름을 낮춰서. 그래서 창경궁에 가서 동물을 봤던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자, 그것이 있는 곳이 창경궁이고 많이 지금은 복원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경희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희궁도 일제에서 훼손이 매우 심하게 된 궁궐이 경희궁이 됩니다. 경희궁은 아예 궁궐을 다 뜯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갖다 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희궁의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문을 어디에 갖다 놨냐면 서울 신라호텔 앞에 정문으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경희궁에 여기 있네. 이게 신라호텔이에요. 이 신라호텔 정문으로 갖다 놨고 그리고 또 경희궁의 정전은 뜯어다가 여기는 또 동국대학교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신라호텔에 있는 정문은 다시 복원하면서 경희궁에 갖다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국대학교에 갖다 놓은 정전은 이 옮기게 되면 이 원 건물 자체가 훼손된다 그래서 아직도 동국대학교에 남아있는 그래서 일제에서 가장 그 상처가 많이 남은 궁궐이 창경궁과 경희궁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5대 궁궐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갑자기 시험장 직전에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한 암기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암기법이 뭐냐? 자 따라해보죠. 복덕방, 경운기, 복덕방 경운기, 복덕방 경운기. 이게 뭐냐면 가운데 자를 따는 거예요. 복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복궁? 경복궁입니다. 복덕방의 덕은 뭘까요? 창덕궁. 방은 그냥 추임새고요. 경은 뭘까요? 창경궁이 됩니다. 운은 뭘까요? 경운궁. 여기는 경운궁이 이름을 뭘로 바꾼다? 덕수궁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에 기는요 발음을 조금 뺍니다. 히 이렇게 빼면 뭐가 되죠? 경희궁이 됩니다. 따라해보죠. 복덕방 경희, 복덕방 경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궁궐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통의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역사적인 지식도 좋지만은 뭐 면접 당일날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뭐 궁금증이랄지 이런 것도 간단히 한 2분 정도만 질문 받고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뭐 저한테 궁금했거나
아니면 내가 뭐 면접과 관련해서 좋은 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친구 있으면 조용히 뭐 손을 시끄럽게 들어도 돼요. 손을 손 한번 들어주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엔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한 분이 들잖아요. 저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평상시에 뭐 궁금한 거 없으셨습니까? 면접 관련해서, 역사 관련해서 없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어디서 오신? 한번 여기 나가 보시죠. 올라가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한번 해봐 주시고. 네. 중국에서 온 나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 기림성 장춘시에서 왔습니다. 아, 길림성 장춘시에서 오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관통사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 뭐 계기랄지 이유가 뭔지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이름은 무슨 래퍼 같잖아요. 이러면 약간 이렇게 띄고 이 정도로. 한중 양국 간 민간 번번역 나 같으면 뽑아.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예. 한중 양국 간 민간 외교 사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오글오글하거든. 또 돈 벌려고. 아, 쿨하고 화끈하십니다. 예. 이제 뭐 한국사 공부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중국 분들을 상대로 이제 뭐 관통사 이런 뭐 통역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소개하고 싶은 여기는 대한민국의 관광지나 자랑하고 싶은 곳이 혹시 있으신지. 네. 참고. 네. 한국의 K-팝 K-팝. K-팝을 소개하고 싶다. 예. 그럼 K-팝을 소개하려면 어디로 모시고 가실 거예요? 공연장 어디? KBS나 MBC KBS나 MBC. 그것도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딱 보니까 장점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선하세요. 눈빛이 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솔직함. 그런 솔직함 이런 것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좋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K-팝을 소개하고 싶으면 뭐 그 관련된 뭐 삼성동 SM 타워도 있고 다양할 텐데 뭐 그런 부분도 좋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한 군데 정도는 좀 시간 내서 가본다든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죠? 동대문. 아, 동대문. 동대문이면 흥인문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심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뭐 동대문을 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대해서 좀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럼 심사하시는 분이 물을 거 아니면 하다못해 동대문 하냐고. 지금 제가 거주하는 것도 동대문이고 저는 여기는 조선을 연구하면서 여기는 사대문과 관련된 이런 깊은 역사 스토리에 감동을 받았고 이걸 우리 중국의 관광객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도 되고 또 하나 저 같으면 또 좋을 게 뭐냐면 어차피 제가 이제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잘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야기처럼 재밌게 하셔서. 재밌게 하셔서. 그죠? 근데 그건 조금 추상적이고 왜 재밌다고 느낄까요, 이분들이? 왜 재밌어 할까? 목소리 톤? 톤도 있다고 봐요. 강약, 뭐 그것도 일부 있다고 봐요. 시선 있다고 봐요, 일부. 뭐예요? 네? 잘생겨서 정답이에요. 자, 네. 근데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재밌어 하냐면 관객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저기서 강연을 했어요. 고궁박물관에서 조선의 르네상스 병풍에 담다 그러면서 재능기부 강연을 했는데 앞에 누가 앉은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데려온 엄마들이 쫙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앉아 계신지 아세요?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쫙 앉아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아니면 노인분들, 주부 이런 분들이거든요. 주부분들. 근데 이분들이 왜 좋아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역사랄지 인문학에 소외된 분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인문학 강연 그러면 3, 4, 50대 화이트 칼라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설민석이 말을 하는데 알아먹겠거든. 귀에 들어오거든. 재밌거든.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를 건드려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등이 가려워요. 성함이 뭐라고 하시죠? 라강이라고 합니다. 랑캉님. 라강. 죄송합니다. 발음이 네? 라강. 락캉님. 제가 너무 등이 간지러운데 등 좀 긁어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을 안 긁어주고 내가 간지러운 데는 등인데 등을 안 긁어주고 허벅지를 긁어줬어요.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저는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저는 마지막으로 술 마신 게 28년 전이에요. 20살 때 합법적으로 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호기심에 먹어보고 막 토하고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근데 설날에 저한테 술 선물을 했어요. 비싼 양주 10만 원짜리.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건 뭐냐면 눈빛이나 말을 잘하고 잘생기고 그거는 다 부가적인 거고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전 방송 많이 안 해요. 작년에 4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왜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거든. 왜 화제가 되죠? 관심 있어 하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남한산성이잖아요. 그럼 제가 남한산성 관련 영상 하잖아요. 그럼 본단 말이에요. 왜? 이병헌도 나오고 김윤석도 나오는데 영화는 봐야겠는데 알아야 되겠거든.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상황에서 임진왜란 강의를 해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 그거는 2013년에 들어왔겠지. 명량할 때. 그 당시에 관심사를 건드려줘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날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시험만 붙으면 인생 끝나요? 그럼 성공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죠. 전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보람있고 이름난 그런 도슨트, 관통자가 되려면 이런 스킬 정도 기본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그대로 심사위원한테 전달될 수도 있다고 봐요. 당신 뭘 소개하고 싶으냐? 뭐 자기가 구상을 해야겠지만 저는 뭐 중국말을 하는데 이 나라에 뭐를 소개하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공통관심사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케이팝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케이팝도. 그래서 중국인들이 여기는 뭐 문화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난 이런 거를 왜냐면 중국인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전달하는 것도 어떻게 전달할까? 뭐 예를 들면 중국 역사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중국인 분들은. 일본 분들은 일본 역사 잘 하시고. 그러면 중국의 역사와 비교해서 말해주면 쏙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어떤 앞으로 관통사를 할 때 중국 관광객분들에게 정말 그분들 소중한 시간에 큰 맘 먹고 큰 비용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분들을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짧은 시간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 그들이 긁어달라는 것,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알려드리면 그들의 머리에는 지식을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의식을 담아주고 마음에는 추억을 담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랑캉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선한 눈빛, 진솔한 느낌. 오히려 말 너무 잘하잖아요. 사기꾼이야.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근데 약간 뭐 어눌한. 자, 우리나라 역대 말 제일 잘하는 정치인 누구라 그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뽑거든요. 그분 사투리 살벌해요. 우리는 하는 것이 형은 하는 것입니다. 사투리가 엄청나세요. 근데도 말을 제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가 꼽혔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분 발음 들어봤어요? 프로넌세이션이요. 노굿 그 자체예요. 발음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사투리 고치려는 노력을 왜 하십니까? 강호동, 김재동, 유시민.
유시민, 김재동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사투리 살벌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톤, 시선, 제스처 그건 부가적인 거고 첫 번째는 진정성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랑 선생님께서는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이제는 심사위원 앞에서 꼭 하나 정도는 요거는 꼭 우리 중국 분들과 나누고 싶다. 내가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가 이 정도 됐는데 여기서 큰 감동을 우리 중국 관객분들과 나누고 소개하고 싶다. 요거 쫙 준비해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또 나와서 아유,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 예.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나오겠다고 지금 하시니까. 예, 나오시죠, 뭐.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히. 저도 중국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되고 지금 최종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광무라고 합니다. 자, 뭐 어떤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평소에 선생님 그 강의를 TV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보니까 너무 떨려갖고 말도 아니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질문사항이거든요. 네. 좀 약간 엄숙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했는데 정조대왕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정조대왕 어렸을 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런 그 슬픈 장면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그 이유가 뭔지 사도세자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사도세자 이제 비극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시간상 간단히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질문의 초점이 그거예요. 왜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통의 참담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는 정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위대한 성군이었어요.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태생적인 한계를 또 자식에게 물려준 그 영조 어머니가 그 무술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세탁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던 사람인데 끊임없이 그 자기 자식이었던 이선 사도에게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거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네 나이 땐 그러지 않았는데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두 번째 말을 이제 밥 먹듯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리청정이라고 해서 15년 동안 맡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맡겨놨을 때 예를 들면은 사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잘못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랑 선생님 올라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랑 선생님 딱 서 있는데 뭐 한국에 몇 년 살았어요? 발음이 왜 그래? 뭐 준비도 못해. 이런 막 제가 지적질을 하던가요? 안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눈빛이 선하시고 친근하시고 오히려 말투가 어눌한 것은 장점입니다. 진솔하게 들립니다. 사실이거든요. 이런 칭찬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데 영조는 교육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 거리가 멀어지고 같이 궁궐에 살면서도 1년을 안 봤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쳐버리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성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에 빠졌겠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처럼 죄 없는 궁녀나 내관들을 죽이게 되고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까지 내가 해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 영조가 판단을 했겠죠. 아버지로서 죽였겠냐고. 아니지. 왕으로서 역적을 처단한 거죠. 결국 그 두 가지 역할 갈등에서 아버지라는 역할과 왕이라는 역할에서 영조는 왕이라는 역할을 선택했는데 그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영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신념은 그래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건 선생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식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조가 조금만 더 자식과 좀 소통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런 참담한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생각에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신다면,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신다면 이런 어떤 그 궁궐에 담긴 가슴 아픈 여기는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을 찾아주는 중국 관광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거기는 심사관이 그렁그렁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고 축하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마음 같아서는 밤새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제 면접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아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통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은 조금 더 이제 먼 곳을 봤으면 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시험의 합격이지만 사실 시험의 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의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통사가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밤을 새면서 노력해왔던 그 시간, 그 열정, 그 영어로 하면 패션, 이고 이런 것들 이거 가슴에 꼭 품으세요. 저는 저보다 더 연배 저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반백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난 청춘이라고. 청춘이 뭐예요? 그냥 19살에서 20살이 청춘이에요? 아니. 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건 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출마할 때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 나이에 뭘 하냐고 그랬어요. 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대편에서 뭘 할 거냐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20살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고 나이 70, 80이라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청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가슴에 나라를 살리기 위한 열정이 있으니 나는 청춘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 부분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통사가 되신 다음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바로 민간 외교 사절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또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전 세계를 이어주는 민간 사절인 것이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값어치 있고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멋진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했던 여러분들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의 앞길엔 제가 믿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미석이었습니다.